셋.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유튜브 쿠폰하우스의 김재현입니다. 자, 오늘도 추석 맞이 부동산 담화 5번째 시간입니다. 예, 벌써 5번째네요. 이러다 추석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과거의 이제 부동산을 통한 인플레이션을 이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리를 옮겨서 시청자 여러분 좀 지루하시지 않게 제 기준으로 왼쪽에는 부동산 전문가이신 이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양입니다. 네. 이쪽은 이제 삼성 부동산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현입니다. 자, 이렇게 또 두 분 모시고 또 토론을 진행할 건데요. 지난 과거의 강릉시, 이제 강릉시를 이제 한번 과거를 짚어보는 거죠. 그럼 변동성이 큰 한 올림픽 이전으로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시기를? 예, 사실 지난 과거 부동산 하면 우리가 이제 잘 곱씹어보고 되짚어보면 한 5, 6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말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아마 그 최경련 부총리인가? 네. 아마 그분이 부총리 하실 때, 이렇게 TV에 나와서 이제 뭐 발표를 하는 거죠. 부동산 이제, 매입을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뭐 은행에서 대출해서라도 최저금리로 주겠다. 이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그 당시에는 침체가 됐었고 정부에서 적극 권하고 있는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늘 차가운 바람이 불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적이 있었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한 1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막 2017년 5월 달인가? 이때도 이제 초기에는 아마 이제 부양 정책을 펼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한테 각종 혜택을 주고 이제 이런 어떤 그 규제가 아닌 혜택을 주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각종 규제를 풀고 적극 권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러던 시기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가격들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번 불이 붙은 부동산은 지금 오늘날 와보면 끊임없이 한 4, 5년간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다시 각종 규제 정책으로 돌아섰던 거고요. 그래서 서울 규제하고 경기도 규제하고 광역시 규제하고 이렇게 계속 파급적으로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세무사들도 도대체 이제 무슨 법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각종 규제법을 시행하고 징벌적 과세로 아시다시피 분양권 같은 경우는 77% 듣도 보지 못한 이런 게 이제 바뀌어 있는 게 이제 현실이 되겠습니다. 저는 네.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우리가 이제 강원도잖아요. 이제 강원도, 그렇죠. 특히 우리 그 중심에 또 강릉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 그 변동의 꼭지점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2018년 1월 달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했잖아요. 예. 근데 동계올림픽 준비는 우리가 한 201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 15년, 16년, 17년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이 이제 2018년이지, 2018년 1월 달에 동계올림픽 했기 때문에 2017년이 이제 가장 피크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강릉의 가격 변동은 2015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하나의 또 꼭지점이다. 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지역들은 이제 2017년도에 변하는 꼭지점, 강릉은 2014년, 2015년부터 변하는 꼭지점, 그리고 나서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의 꼭지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전에는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는 상승을 계속하면서 이런 얘기가 저 찌라시처럼 돌았어요. 동계올림픽 끝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행사 끝나고 나면 이제 부동산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건 지금 현재 거품이다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예전에 그 춘천에 그 전철이 들어오면서 네. 그 전에 올랐던 가격들이 전철이 막상 생기고 나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어떤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아마 그 우리 지역도
올림픽 끝나면 내려갈 것이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춘천하고 강릉하고 완전 또 틀린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그 전철 그 효과랑 그다음에 올림픽에 대한 효과는 좀 편하게 좀 틀린 점도 있습니다. 왜냐면 전철은 그냥 교통에 대한 그 한 가지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올림픽이라는 거는 이제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돈이 그 시중에 유동자금이 돌 때는 전철에 관련된 그 자금이 유동자금이 도는 거랑 사회 전반적으로 그 올림픽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도는 유동자금이 틀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항상 얘기했듯이 하방 경직설에 의해서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내려오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내려오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올림픽 전에 1억짜리 집이 1억 5천이 됐어요. 그래서 2017년에 1억 5천 샀어. 근데 동계올림픽이 끝났어. 끝났으니까 1억 3천에 파세요. 라고 하면 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러는 와중에 그런 2017년까지 꼭지점을 두고 2018년이 끝나는 사이에 2017년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하고 올림픽 그 행사 후에 두 개가 겹친 시기가 한 6개월 갔었거든요. 네. 그 시기가. 네. 왜냐면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우리 동계올림픽은 2018년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그 유천지구의 이제 아파트 공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수촌 아파트. 네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사실상 동계올림픽 이전에는 약 8년 내지 9년 동안은 아파트 공급이 없었습니다. 신축이 없었죠. 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는데 또 그 이후에 이제 그럼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의 문재인 정부를 보면 우리 강원도는 이제 크게 춘천, 원주, 속초, 강릉 이렇게 동해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큰 도시를 보면. 네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주택 하나만 갖고 있어라. 하나만 갖고 있어야 세금이고 모든 혜택이 있다. 다주택자들 집 다 팔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좋은 집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가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그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그 속초나 이런데 제 세컨하우스 이렇게 갖고 계시던 분들이 전부 다 팔고 서울로 다 몰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동계올림픽 연양이 또 그 동계올림픽 연양과 동계올림픽의 그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전철이 춘천에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고속전철 KTX가 들어왔으면서 문화 유동장까지 같이 움직였거든요. 두 가지가. 네네. 그래서 그런 영향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춘천, 원주, 속초는 그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이 하락을 해서 똘똘한 채 서울로 몰려갔는데 강릉은 그런 유동자금들이 돌고 있다 보니까 빠지지가 않았었다. 그냥 보합으로 갔었다. 네. 라고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달에 임대차 3법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규제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비규제에서 몰려왔다. 네. 근데 2018년도, 2019년도에 정부에서는 이제 규제 지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두더지 잡기.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풍선 효과. 두더지가 하나 딱 나오면 딱 때리면 옆에 튀어나왔잖아요. 근데는 그때는 딱 튀어나오면 한 마리, 두 마리 튀어나왔어. 그래가지고 한두 마리 또 때려 잡았거든요. 네네. 규제로. 지금 다 튀어나오죠. 근데 지금 뭐 대여섯 마씩 튀어나오는 거야. 에? 때릴 수가 없어. 때릴 수 없어. 어디부터 뭐부터 때려야 돼. 그러니까는 지금에 약 한 7개월, 8개월 남겨놓고 그냥 조금 방치하고 있지 않냐. 근데 마지막 카드로 금리를 네. 올리지 않았냐.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봐서는 이미 강릉은 동계올림픽 이후서부터 KTX나 그 다음에 이제 그 SOC 뭐 어떤 그 건설 올림픽 공원 이런 거로 인플레이션이 이미
숨어 있는 잠재력이 있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가 강원도 얘기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각도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부동산은 보면 뭐 이렇게 10년 뭐 주기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그래서 과거 지금 아까 뭐 과거 부동산 어떻게 된다고 할 때 사실 뭐 99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99년도에 IMF가 있어서 부동산이 한번 폭락이 됐었고 2008년도에 뭐 서프라이즈 모기지 사건으로 해가지고 또 폭락이 한 번 있었고 또 아까 이제 초창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2000한 그때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4년, 5년 뭐 이럴 때 이제 뭐 2015년 정도 되겠네요. 15년, 16년도쯤에 이제 뭐그 부동산이 침체되니까 정부에서 사라고 부추겼고 이런 텀으로 보면 한 10년 주기마다 이렇게 가격이 좀 뭐랄까 하락을 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10년마다 이런 문제가 뭐 지금은 조금 변경돼서 정확히 딱딱 맞지는 않지만 한 10년마다 이렇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이 부동산 특성상 예를 들어서 뭐 지금처럼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뭐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지역을 어떤 지역에다 할 건지 검토하고 부지 확보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하고 건물 지어서 입주하면 한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요즘같이 이제 뭐 이미 살 사람들은 꽤 많이 샀고 또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 사람은 꽤 많이 산 상태에서 또 마지막 또 입주 물량이 이런 지방하고 달리 대단히 공급하잖아요. 그 물량이 또 많이 쏟아지고 물량이 쏟아지면 미분양 나고 미분양 나면 이제 뭐 또 어느 정도는 부추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더 가격이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그 분양 받은 사람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은행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는. 그럼 은행이 만약에 부실해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반대 정책을 펴는 거죠. 규제에서 다시 또 완화 정책으로. 그래도 안 사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약은 사람들은 또 이미 그런 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또 사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현상들이 쭉 가다 보면 또 눈치 빠른 사람들은 국가가 이제 뭐 규제도 풀고 각종 인센티브 주니까 이제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또 가서 또 매집을 하고. 그럼 이제 일반인들도 가세하고 이렇게 텀이 지나가다 보면 한 10년씩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거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지금까지 그래 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이제 그럼 항상 뭐 어떻게 했느냐고 이제 봤을 때는 과거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이제 좀 이제 예측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뭐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 하면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사실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네. 이 뭐 어디 제가 뭐 책을 읽으면서 봤는데 짜장면이 제가 뭐 옛날에 살진 않았지만 옛날과 지금의 짜장면 가격을 비교했을 때 뭐 수십 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뭐 그런 우스갯소리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보면 저성장 저금리였잖아요. 예. 이제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테이퍼링과 이제 만약에 미국 경제도 본격적인 금리가 상승기에 만약에 훗날 오게 되면 그러면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변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어떤 이제 변화가 올 것인가. 또 이제 코로나 초기에도 보면요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터짐에 따라서 이제 정부나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많이 풀기 시작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그래서 돈을 이제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사실 확진자가 또 줄다가 요즘에는 다시 또 2,000명이에요. 확진자가 줄었다가 늘었는데 그때 점점 늘어나는데 확진자는 돈은 오히려 이제 점점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유동성을 점점 걷어들이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 가서는 지금도 뉴스에 보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 가서는 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사실 네.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부동산 지금 오늘날처럼 과거 4, 5년 계속 뭐 이렇게 가격이 오른 원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이제 과거 정부 때 주택 수급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때는 뭐 가격이 떨어지지만
유유 토지를 확보를 하든가 해서 항상 이렇게 일정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시급에는 준비를 안 했으니까 대책을 바로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과거 정부에서 주택 수급의 실패와 더불어서 공급이 절대 부족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뜻하지 않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팬데믹 같은 거 누구도 예상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팬데믹이 오니까 사실은 이제 비상사태란 얘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세계가 멈춰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그 비상경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아시다시피 통화정책을 위해서 금리는 바닥으로 내려버렸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니까 재정정출해서 돈을 막 푸는 거죠. 그런 어떤 시중에 이제 저금리나 이런 것들이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많이 돈이 풀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기업이나 이런 데 다시 들어가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자산시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또 있었던 거고 세 번째는 이런 와중에 어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정한 정책을 펴가지고 대책을 해야 되는데 실기를 했다라는 거죠. 정책 실패라.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런 가격들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게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잘 돌이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제가 꼭꼭 묶여 있잖아요. 마비되다 실패하는 이런 비상사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뭐 금리 낮추고 그 다음에 뭐 재정처에서 유동 자금에서 돈을 많이 풀고 이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뚝 떨어지는 거고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업으로 들어가거나 이러면서 뭐 자영업자들한테 가거나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주식시장, 뭐 부동산 시장, 뭐 좀 뭐 이렇게 완전히 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코인 시장, 뭐 이런 어떤 자산 시장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뭐라 그랬어요? 투자 안 한 사람들은 뭐 벼락 거지? 뭐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막 아주 홍까지 끓여서 투자한다? 뭐라 그래요? 영끌. 뭐 영끌. 뭐 이런 신조어를 듣떠보시는 것도 생겼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모두 돈 풀기에 나섰으니 돈의 가치는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고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요? 패권국가? 기축통화? 네네. 뭐 이런 나라들은 미국은 지금 뭐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들이 아까 뭐 자산시장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현물시장, 뭐 철강, 뭐 그다음에 석유, 뭐 이런 그 원자재 한 데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자재값이 올라갔다고 뭐 그 고물하시는 분들은 그냥 돈 가지고 재워놓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을 딱 또 빌미에 건설사들은 아파트 질 때 아니 원가가 더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분양가를 고분양가 하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성을 확보를 해서 고분양가로 때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같이 이런 뭐 중개 사무실에서 가격을 올리고 부추기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상 건설회사에서 분양가를 높이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어찌 보면 주범일 수 있다. 네. 사실은 뭐 언론에서 우리가 욕먹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잘못 판단한 거라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분양을 다 해도 이렇게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해도 문제는 이게 다 팔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도 나도 뭐 가중 부실을 붙여서 고공 분양해도 다 이런 자기들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다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그 우리 지역도 부동산의 특성상 이게 보면은 한번 가격이 부동산이 오르면은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최소한 보합으로 가거나 뭐 이런 정도지 뚝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오른 가격은 당분간은 뭐 계속 좀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인플레이션. 소장님이 그 건설사가 구분양으로 하는 바람에 가격 폭등 원인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소장님 경실련에서 나오셨나? 아니, 지금 우리 강릉에서 벌써 분양가가 뭐 1,000만 원, 1,200만 원 사실은 과거에는 듣도 보지 못한 숫자거든요. 경실련에서는 반값 분양을 추정을 하고 원가 공개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경실련은 아닙니다. 경실련에서 나오셨나? 근데
지금의 사실상 그 지난 과거 현상들하고 지금 현상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상 제가 봐서는요, 현 팩트를 감안하지 않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다른 나라들도 가격이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거기다가 불시기처럼 더 진료된 것이 가장 큰 주 원인이 임대차 3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임대차 3법의 주 원인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불시기가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의 특성을 감안해서 정책을 펴었으면 덜 했을 텐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다 안 좋다는 걸 알잖아요. 네. 아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떴다는 거는 이상 기후 변화처럼 이상한 현상인 거예요. 애초에 코로나 딱 생겼을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로 예측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죠. 정상인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간 것은 그 현상을 갖다가 좀 잘못되게 됐다. 사실 정책만 잘못돼서 가격이 올랐다보다는 어떤 그 비중이 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이 돈의 힘으로 모든 걸 떠받쳐 그렇죠. 올렸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 정책을 좀 잘해서 이것이 좀 과열이 안 되게끔 막아줘야 되는데 그 정책까지도 실패를 해버렸으니 이게 올라가는 가격을 더 부채질 해버렸다. 그래서 시장에서 정책의 신뢰를 잃어버렸으니 뭐 속된 말로 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와 있지 않냐.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유동자금을 풀 때 유동자금을 누가 풀어요? 정부가 풀잖아요. 그렇죠. 네. 유동자금 자체를 잘못 풀어서 그래요. 왜냐면 무분별하게 풀었거든요. 네? 대책 없이. 네. 사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자동차 시야공화 이러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돈을 풀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힘든 사람들한테. 네. 근데 돈 많은 사람한테도 풀고 금리들을 내리고 미국이 0%하고 0.5%의 이중 금리를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두 개의 금리를 쓰고 있던 거 아시죠? 네네. 미국이. 네. 그러면 어떤 대상자한테는 0%, 어떤 대상자는 0.5%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로 따오면은 저금리 자체도 대상을 틀리게 해서 금리 정책을 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뻔했다. 자영업자들은 따로 금리를 적용하고. 그런 식으로. 그 예전에 이제 기업에게 이제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할 때 기업에게 특별 세제 혜택을 해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처럼 네.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선별적인 양적 재정 정책을 폈었으면 이게 무분별하게 유동자금이 그렇게 돌더라도 알차게 돌아갔을 거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쥐린이나 불린이처럼 요즘은요 쥐린이가 불린이가 뭐예요? 어린이 주식 어린이 초보자 부동산 어린이 부동산 초보자를 가리켜서 린이 붙여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은 주생아가 있어요. 부생아가 있고 신생아. 네? 그 정도의 신생아까지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책에서 재정을 무분별하게 쓴 게 첫 번째고 아까 유동자금 풀린 게 선별적이지 못했다. 거기에 어떤 이념적인 정치의 그런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실질적으로는 실증 파악을 하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냥 땅땅땅 찍어서 하루아침에 임대차 3법 만들었잖아요. 밀어붙였죠. 네? 그거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가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왔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을 수 없는 정책. 지금의
임대 사업자를 양성화해서 혜택을 막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폐기시켜버린다. 믿을 수 없는 정책에다가 유동자금 자체도 선별적이지 못하고 다 풀어버리는 그런 정책이 돼버렸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규제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선이요. 아니 풍선이 아니라 두더지가 한 마리 두 마리 나왔던 거를 때려잡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유동자금이나 정책으로 인해서 두더지가 여기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잡지도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정책 당국자가 좋게 얘기를 하면 네. 한꺼번에 규제를 하자니 서민들 피해가 너무 갈까봐 서울 3구 안 되니까 서울 구분 가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두더지 한 마리가 두 마리 세 마리 막 나오다 보니까 지금 나중에는 아직 시장에서 신뢰 자체를 잊어먹고 이것은 상당히 실기를 한 정책이 맞는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규제 정책은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도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실패했던 걸로 그대로 따라하고 있던 거는 더 큰 실패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로 팬데믹에서 자금 자체를 갖다가 풀리는 그런 상황에서 잘못 풀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지방균형 발전, 기능균형 발전하면서 똘똘한 한 채가 몰려가는 정책을 쓰는 바람에 우리 강원도가 가격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근데 강릉만 안 떨어졌던 이유가 KTX 전철하고 그 올림픽에서 유동자금이 풀렸었기 때문에 안 떨어진 거야. 다른 데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다 더 떨어졌던 거고요. 그러면 자 지방균형 발전 말이 균형 발전이지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70% 80%가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그 자산 자체가 떨어져 버리니까 심각하다. 그리고 다 몰려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방균형 발전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유동자금과 정책들이 잘못된 상황에서 지금의 그나마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을 만들어서 그나마 전국에 불장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지방은 그나마 조금 덜 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는 또 걱정하는 시기가 됐다는 거야, 반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고 물가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이잖아요. 다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자, 인플레이션이 그 유동자금이 풀리는 건데 지역별로 틀린 그런 특성도 있었고 정책도 맞물려서 인플레이션이 된 상황에서 지금의 사실상 그 영국이나 뭐 이스라엘 이런 데들도 그 위드 코로나로 해가지고 다 풀었다가 오히려 뭐 거기도 몇천 명이었던 그 확진자가 지금 몇만 명으로 다시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그 주사를 다 맞은 게 7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안 나던데요,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는 풀려서 많이 그렇게 됐다. 그런데 유동자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을 지금 긴급재난도 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조금의 엇박자가 나지만 그런 거로 인하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경제를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 손님들이 가끔씩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도대체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좀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세뱃돈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세뱃돈? 예, 옛날에는 우리 1,000원짜리 하나만 받아도 정말로 입에 개에 걸리시듯 감사했는데 지금 애들은 10,000원짜리보다 시금도 안 합니다. 50,000원짜리 줘야 된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돈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 부동산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손님들한테 이해를 많이 시키면 이해가 좀 빨리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지금 2.6%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률을 가장 표준치로 2%를 잡고 있는데 2.6% 올랐는데 항상 우리가 이게 추석 특집 아닙니까? 그렇죠. 추석 네. 특집. 근데 추석 때 되면 항상 우리가 식료품이라든지 가격이 올라요. 항상. 50% 100% 올랐죠. 네, 항상 올라.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식료품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물가를 측정할 때 약 460개 품목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부동산이잖아. 네. 근데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은요. 네. 그 품목이 들어가요, 사실. 근데 매매 가격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수님. 네. 그래서 보통 우리 국가가 뭐 물가 안정화시켜서 2% 상승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460개 품목에 네. 실질적으로 오른 것들은 다 빼가지고 네. 뭐 2% 물가 상승이 2%도 안 됐다 그래서 급여를 안 올려주잖아요. 그쵸. 올려줄 근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속된 말로 국가가 사기친다. 통계청이 통계가 사기친다. 왜? 모든 집값은 뭐 몇 배로 오르고 이런 건데 실질적인 내 주머니에서 저축은 안 되고 월급을 올려줄 수 근거가 없이 내 월급 빼놓고 다 올라가는데 네. 이렇게 물가가 득달하게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사실상 지금 좀 아까 말씀했지만 전세나 월세는 물가 460개 품목 중에 들어가는데 매매 가격은 늦지 않아요. 매매 가격은 그 수시로 변동. 근데 전세 가격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3년에 한 번씩 바뀌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세 사는 사람들이 평균이 3년 6개월입니다. 전세 사는 기간이. 네. 그럼 3년 동안 변동이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2.6%가 적용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 실제로 전세 가격이 폭등한 거 보면은요, 한 5%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직은 뭐 460개 중에 허접한 거 속된 말로 하나 빼고 부동산 매매 가격을 집어 넣어버리면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가 뛰겠냐고. 그러면 급여를 그만큼 거기에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급여도 그만큼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거친 표현으로 네. 국가가 사기친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통계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부동산원에서 표본 조사를 이번에 확대하는 바람에 가격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네? 네. 옛날부터 하지 왜 안 했어? 그러니까 진작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하는 척하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것도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부동산이 하방 경기 있어서 잘 안 떨어지듯이 물가도 잘 안 떨어져요, 사실은. 사실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일어나서 디플레이션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계속 저금리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디플레이션이 네. 될까봐 국가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부동산이니까 물가 상승에서 물가를 측정하면서 매매 가격이 빠져 있고 전세 가격은 옛날 가격, 3년 전 가격, 2년 전 가격 그대로 수치하니까 오르지 않았다. 근데 부동산 쪽에서 보면 추석이 새면 항상 해마다 그랬습니다. 추석이 새면 부동산 가격이 또 뛰더라. 그 뛰는 이유는 뭐냐면 추석 때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뛰더라. 그리고 이제 추석 때가 되면 겨울 되기 전에 집을 갈아타야 되겠다. 이사철, 가을 이사철. 가을 이사철. 근데 원래 가을 이사철보다 봄 이사철이 더 크죠. 더 커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봄 이사철이 더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보면요. 가을 가격 상승폭이 봄 상승 못지 않더라. 그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원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재기를 해놨던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 대비해서 네. 그 다음에 보복 소비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요번 감히 걱정스러운 게 추석이 새면 더 많은 전세 매매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더 힘들어지겠네요, 부동산 시장이. 네. 근데 사실상 그래. 집 있는 사람은요, 집값 더 올라라. 이런, 집 없는 사람은 오르지 마라. 막 이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이제 정리를 하면요. 네. 이제 물가 상승률에 부동산 매매 상승이 이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과의 좀 괴리가 좀 있는데
이런 유동성이라든지 금리 뭐 이제 수요와 공급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거를 잘 이제 따져보고 미래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간단하게 인플레이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도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륙을 떠나서 매년 꾸준히 지을 수 있는 일정 공급량의 부지를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넘치면 뭐 임대를 돌리던가 이런 어떤 기술적인 태클을 해야 되는데 뭐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 그 매입 구매를 이렇게 사업을 안 하시고 또 지금까지 폭등이 됐을 때는 막 여기저기 허덕허덕 하면서 막 구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는 가격 변동폭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잡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야 합니까? 그게 정권이 바뀌어서 그래요.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저 부동산의 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상 그 노무현 대통령도 부동산 때문에 그 정권이 좀 교체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도 지금 부동산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그 땅 부지를 확보를 안 해놨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정부든 간에 일정 규모의 땅을 확보를 계속 해야 된다. 쉼 없이. 근데 안 하고 있다. 네, 정권이 그게 매번 문제다. 바뀌고 있어서. 네, 그건 그 공감을. 그래서 지금 네. 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이 뭐랄까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는 식으로 땜질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된다. 상황 처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튀어나오고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됐다라고 네. 보고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교수님, 이게 이게 비정상이라고 하면 언젠간 정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정상으로 가려면은 꽤 많은 시간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국민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각자 도생해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아까도 우리나라는 저 정책적인 거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그 시기가 그런 시기가 또 와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중국이나 이런 데처럼 뭐 토지 다 임대해서 빌려 쓰고 뭐 네네. 뭐 공산주의 국가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니죠. 근데 지금의 저 차기 그 대통령 공약들 보면 공공토지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것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예.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토론을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사실 뭐 찍어도 결론이 없어요. 그냥 끝없는 문제의 반복이죠. 근데 네.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지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상황들이 많아. 그게 중요하지.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네. 맞습니다. 뭐, 그렇구나. 야, 인플레이션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우리 강원도의 그 부동산 꼭지점이 동계올림픽하고 문재인 정부다. 이런 것들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는 맨날 하는 얘기니까 맨날 아는데, 다른 사람들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이걸 듣고, 그렇구나, 하는 거가 중요한 거지. 네, 맞습니다. 뭐 또 모르는 사람 있잖아. 이거 얘기 듣고, 저거 뭔 소리야.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아. 아니요, 근데 요즘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도 많아요. 집에서 놀수록 유튜브랑 여기 세개 남았네, 세 개? 정말 예. 똑똑해졌어요. 세 개를 한꺼번에 네. 집에서 노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알더라고요.